안녕하세요. 저는 40대 구독자입니다. 입은 화의 문이요. 혀는 이 몸을 베는 칼이다. 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대부분의 문제는 모두 사람의 입에서 시작이 되고 잘못 올린 혀는 때로 사람을 상처 입힌다는 뜻이죠. 근데 또 언행이란 내뱉은 만큼 내가 돌려받는 거라서 그 상처를 입는 사람이 타인이 아니라 그 말을 내뱉은 나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서 입관수를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남을 모욕하기 위해 뱉은 말이 되돌아와 내 목을 스치는 칼날이 되기 전에 말이죠. 늦게 만난 인연이 돌고 돌아 만난 만큼 질긴 거 아시죠? 저와 남편은 다소 늦다 싶은 30 중반에 만나 연인이 됐습니다. 저는 중소기업 소재의 생산직 라인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다른 중소기업 영업팀 과장이었어요. 저와 함께 일하는 직원이 안지 오래된 거래처 사람 중에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현희 씨처럼 30 중반 넘어서까지 혼자라고 혼자서 오래 있던 사람들끼리 한번 만나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전에 연애가 말하기 창피할 정도로 처참하게 끝난 터라 더는 사람에게 데이기 싫어서 자발적으로 혼자가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상처받기 싫어서 혼자가 되길 선택하긴 했어도 이 외로운 마음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던 시절을 뒤로한 채 직장 동료의 말을 믿고 한번 만나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평생의 단짝 친구인 제 남편을 만나게 됐죠. 그 당시 30 후반이었던 남편은 저와 다르게 사람이 되었다기보다는 좀 질려서 연애를 안 하고 있었더라고요. 현희 씨도 오래 직장 생활 하신 만큼 아시겠지만 솔직히 연차가 쌓일수록 사람 만나는 게 일이고 그만큼 지치잖아요. 다 에너지 낭비고요. 그래서 제가 연애를 멀리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이긴 해도 어쨌든 내가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대상이니까요. 직장 생활 15년 차인 남편은 15년의 시간만큼 지친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너무 공감이 가고 또 그만큼 서글펐습니다. 힘이 닿는 날까지 노동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현대인의 비애가 느껴져서일까요? 저희는 처음 만난 날 연애 상대로서 서로에 대해 좋은 말만 하기보다는 서로 살면서 힘들었던 거, 불만이었던 걸 터놓고 공감을 하면서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몇 번의 만남 끝에 처음에는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이라서 지쳤다는 남편이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사람 만나는 게 지쳐서 연애를 멀리했다는 말 했던 거 기억하세요? 그거 취소할게요. 살다 보니 현희 씨처럼 만나기만 해도 괜히 힘을 얻고 피로가 회복되는 것 같은 인연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지금까지 그런 사람을 못 만나왔을 뿐이죠. 남편과 저는 연애를 한 기간은 짧았지만 정말 서로 애틋했고 몇 년지기 친구처럼 편했어요. 뭔가 말을 하다가 서로 안 맞는 부분을 발견하면 아, 넌 그래? 나는 이런데 그렇구나 하고 둘 다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성격이어서 싸움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기도 했고요. 뭔가 불꽃이 튀기는 로맨스보다는 진득한 인생의 동반자를 만난 기분이랄까요? 그래서 연애를 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 결혼을 할 수 있었죠. 저희 부모님은 외동딸인 제가 네가 아들로 태어났으면 주서방 같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였어요. 나중에 저희 애들이 기대가 된다고 하시면서요. 시댁에는 시부모님과 시동생, 시누이가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딱 남편의 편안한 성격이 누구를 닮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여유 있고 느긋하신 분이었습니다. 처음 인사를 드리러 온 저를 앉혀두시고 이것저것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이제는 둘이 어떻게 살 거냐는 질문을 하시기보다는 그래, 잘 살 거야. 잘 살아야지. 하고 제게 말을 하기보다는 얼른 밥이나 먹자고 하시는 그런 성격이었죠. 오히려 퇴직 후 아파트 경비로 일하시는 시아버지가 더 말이 많으실 정도였어요. 대기업 연구원인 시동생은 이미 독립을 해서 그날은 만나지 못했고 학원 강사인 시누이는 사람이 털털해 보이고 좀 친해지고 싶은 스타일이었어요. 화통해 보이고 유머러스 하더라고요.
친정도 그렇고 시댁도 가족들 모두 성격이 다 유주인물 없이 둥글둥글해서 저희 결혼에도 별다른 사건 없이 잘 진행됐어요. 딱 하나 걱정거리가 있다면 그 돈이 문제였죠. 친정 부모님도 시댁 시부모님도 모두 평생 성실하고 검소하게 살아오셨지만 자식의 결혼식에 보태줄 여윳돈은 차마 보태줄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터라 남편과 저는 오로지 저희가 모았던 돈으로 결혼식을 치르고 방 2개짜리 빌라를 신혼집으로 얻을 수 있었어요. 서로 정말 마음에 차는 꿈의 결혼은 치르지 못했지만 꿈의 상대를 만나 결혼을 한 것이기에 신세를 한탄하진 않았습니다. 이제 둘이서 천천히 부족한 점을 채워 남은 인생을 완성해 나가면 되니까요. 저희는 결혼 3년 차에 2살 터울의 아들과 딸을 낳았고 저도 남편도 정말 악착같이 살았던 기억밖에 없어요. 처음 신혼집으로 살았던 집이 좁기도 했고 월세인 정말 낡은 빌라라서 애들이 크면 클수록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가서 애들에게 자신의 방을 주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애들과의 시간도 눈물을 삼키고 반납해가면서 초과 업무를 늘려 일을 했어요. 그렇게 약 4년 동안 죽을 둥 살둥 남편과 으쌰으쌰하면서 산 결과 드디어 꿈에 그리던 보금자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차곡차곡 모은 돈과 전세 대출을 조금 껴서 방 3개짜리 아주 깔끔한 아파트를 얻을 수 있었어요. 처음 부동산에서 그 집을 보러 갔을 때 느낌이 딱 왔어요. 아, 여기가 우리 집이다. 여기가 우리 가족이 살 곳이라고요. 채광도 너무 좋고 리모델링도 잘 되어 있고 무엇보다 남편과 제가 생각했던 조건에 애들에게 각자 하나씩 줄 수 있는 방이 있는 게 너무 기뻤어요. 융자도 없는 집이었고 중개인이 내민 깨끗한 등기부 등본을 믿고 남편과 상의 끝에 계약금을 보내게 됐죠. 아직도 처음 이사한 날 기분이 잊혀지지 않네요. 애들 방을 신나서 꾸며줬는데 둘 다 혼자 자기 싫다고 남편과 제게 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애들 숨통을 틔워주는 널찍한 거실과 방, 그리고 드디어 우리도 대출을 끼긴 했지만 전셋집을 마련했다는 자부심에 잠도 오지 않았어요. 근데 아마 그건 드디어 해냈다는 자부심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 암담한 미래를 몸이 먼저 알고 잠을 설친 건 아닌가 싶습니다. 새 집에서 정말 꿈 같은 5개월이 스쳐 지나갔을 때 그 꿈을 와장창 깨버리는 한 통의 편지가 집으로 날아왔어요. 바로 압류 통지서였죠. 간단하게 말해서 저희 가족의 보금자리에 대한 권리가 압수됐고 곧 경매로 넘어가니 집에서 나갈 준비를 하라는 독과 같은 종이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남편도 현실을 부정했어요. 잘못 온 편지거나 무슨 오해가 있어서일 거라고요. 그렇게 부정을 해도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기에 저희는 바로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고 저희 애들을 보고 착하고 귀엽다고 과자를 들려주고 좋은 가족이 집에 들어와서 다행이라고 하던 푸근한 인상의 집주인 아저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죠. 여보, 이 사람 전화 안 받아. 벌써 몇 통째야. 일부러 안 받는 것 같은데 중간에 통화음이 끊기기도 하고. 집주인이 전화를 안 받을수록 저와 남편의 입은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3일째 되는 날 연락이 닿을 수 있었는데 집주인의 변명은 이거였어요. 채무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상대 측이 본인이 안 줘도 되는 돈을 갖다가 소송을 걸었다고 어차피 안 줘도 되는 돈이고 절대 경매까지 가게 안 할 테니 걱정 말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압류 통지서를 떡하니 받아놓고 어떻게 걱정이 안 되나요? 관련 사이트에서 소송 금액을 찾아보니 와, 억짜리더라고요. 심지어 이 인간 세금 문제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걱정 말라던 집주인의 말과는 전혀 상반되게 집에 경매 통지서까지 도착한 후에 그 인간이 저희의 전세보증금을 앗아갈 몇 억짜리 체납세금도 쌓여 있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눈앞이 깜깜하고 얼마 전까지 저와 제 가족의 숨통을 트이게 해주었던 집이 반대로 저희의 목을 천천히 조여오는 것 같았어요. 보금자리였던 집의 사방의 벽에 둘러싸여 잠식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뉴스에서만 보던 깡통 전세,
압류 문제가 당장 제 가족의 이야기가 될 줄 상상도 못했어요. 왜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그런 걸 당하냐고 딱 티가 나지 않냐고 하는데 정말 작정하고 달려들어서 사람의 살을 발라먹을 인간들한테는 평범한 사람의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았고 그 앞에서는 뼈도 못 추리게 되더라고요. 저도 남편도 잠도 못 자고 몇 주 몇 달간 어떻게든 집주인 만나서 해결하려고 하고 경찰서도 가고 변호사도 만났지만 집주인은 잠수 타다가 겨우 연락이 닿으면 본인도 힘들다는 헛소리나 하고 경찰서에서는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있어서 형사소송을 못한다고 하고 변호사는 민사소송은 할 수 있는데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마땅한 해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가족은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고통을 맛보고 그 인간은 결국 파산 신청을 했어요. 집은 경매에서 낙찰되고 또 공매까지 가고 보증금은 반에 반 토막이 나서 남편과 저는 졸지에 집도 당장 빼야 하는 남은 건 대출만 있는 무일푼 신세가 됐습니다. 저와 남편을 괴롭게 한 건 지금까지 피땀 흘리고 자식들과의 시간까지 반납해가면서 번 돈이 허공으로 사라진 것보다 저희 둘의 부족함으로 애들을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죄책감과 절망감이었어요.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의 도움으로 어떻게 월세집을 얻긴 했지만 간신히 원하던 집에서 살던 저희 가족은 처음 신혼집보다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해야 했어요. 사람이 정말 크게 절망하게 되면 당장 누군가를 때려잡고 싶은 분노보다 그냥 다 놔버리고 싶은 무기력함이 목 끝까지 차오르게 되더라고요. 저도 남편도 웃음을 잃은 것 같았어요. 저는 가만히 있다가도 눈물이 났고 남편의 스트레스로 이명까지 생겨서 한동안 병원에 다녀야 했네요. 세상은 한시도 쉬지 않고 바쁘게 돌아가는데 저하고 남편만 멈춰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저와 남편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멈출 수 없을 만큼 걸어왔고 멈추지 않고 함께 살 아이들이 있었기에 정지된 상태로 있을 수 없었어요. 저는 당장 잃은 것보다는 잃지 않은 것에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우리한테 남은 것만 생각하자. 나나 당신이나 다행히 안정적인 직장에 아직도 다니고 있고 당신은 이번 후유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긴 하지만 다른 곳은 다 건강하고 또 우리 애들도 건강하고 다행히 이번 일을 다 이해할 정도로 크지 않았고 이미 한 번 해봤으니 다시 돈 모으는 거 어렵지 않을 거야. 마음을 비우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어? 또 남편과는 한 가지 약속을 했어요. 사람은 상황이 안 좋을수록 예민해져서 의도치 않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뾰족하게 굴게 되고 상처되는 말을 할 수 있으니까 후회할 만한 말 하지 말고 또 만약 상대가 그런 실수를 하더라도 바로 사과를 하면 바로 용서하고 넘어가자고 말이죠. 생각 없이 내뱉은 사소한 말로 지금보다 더 상황을 악화시킬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다시 시작했습니다. 애들에게는 미안했지만 정말 최대한으로 아끼고 남편은 남은 대출을 얼른 정리하려고 주말에 대리운전을 일을 하기도 했어요. 뒤돌면 한숨이 절로 나올 정도로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저와 남편이 힘을 낼 수밖에 없는 이유인 아이들 얼굴을 보면 다시 내일을 시작할 기운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절망을 딛고 일어서 다시 일상을 회복하고 있는데 시댁에서 경사 같은 소식, 아니 그때는 경사라고 생각했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하더군요. 며칠 후에 시댁에 인사를 온다고 하니 다 같이 얼굴 볼 겸 들르라고 시어머니께서 연락을 하셨어요. 시동생은 남편과는 정반대의 성격이었는데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렇게 좀 느긋한 남편과는 다르게 시동생은 좀 칼같고 약간 실속 있는 성격이었거든요. 결혼도 늦게 하는 편이었는데 남편은 늘 본인 동생을 가리키며 형인 나도 가끔 정이 뚝 떨어질 정도로 까다로워서 아마 결혼 못할 거야 라는 말을 반쯤 농담 삼아서 얘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시어머니께서도 3남매 중 시동생의 성격이 제일 까탈맞아서 키울 때도 애먹었다고 하셨었고요.
남편은 가난애부터 처음 만나는 어른 품에서 잘 자고 말 뗀 후로는 보는 어른마다 붙잡고 인사할 정도로 애가 낯을 안 가렸는데 시동생은 정말 너무 예민하고 낯을 가려서 조부모님 품에도 잘 안 안겨 있으려고 했대요. 근데 그런 시동생이 대뜸 결혼이라니 남편은 시어머니께 결혼 소식을 듣자마자 진짜 딱 맞는 조건의 여자를 만났나 보다 라고 중얼거렸어요. 근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시동생이 결혼할 상대를 인사시키는 날 시댁에 갔을 때 시동생은 종합병원에서 피부과 의사로 일하는 동서를 데리고 왔어요. 직업도 직업이지만 얼굴도 오밀조밀 예쁘고 몸매도 아담했고 어디 하나 빠지는 게 없어 보였죠. 근데 딱 거기까지였어요. 진짜 딱 1시간. 제가 딱 1시간 정도 시댁에서 동서를 마주하니까 이건 좀 아니다 싶은 행동을 하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일단 모든 대답이 단답이더라고요. 사람이 어느 정도 길이의 문장으로 말을 해야 대화가 이어지잖아요. 근데 시부모님도 그렇고 저희나 시누이가 말만 시키면 다 네, 아니요, 별로, 됐어요. 이런 말만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이건 처음 시댁에 될 곳에 인사를 왔으니 긴장해서 이런 걸 수도 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차려준 밥이나 차, 디저트에 입도 잘 안 되는 것도 그런 이유겠거니 했어요. 시어머니께서도 그 모습이 신경 쓰였는지 말에 붙이셨어요. 혹시 입에 잘 안 맞아요? 도통 뭘 먹지 않는 것 같아서 탈이 난 건 아닌가 걱정이 되네. 근데 이렇게 걱정 어린 시어머니의 말씀에 동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니요, 그냥 음식이 입에 좀 안 맞아서요. 2번 솔직했으면 전쟁이라도 나겠습니다. 솔직한 게 죄는 아니지만 사람이 상황 보고 상대 봐가면서 말을 좀 순화해서 할 수 없나요? 생각하고 느낀 대로 모든 걸 말하면 이 세상은 늘 갈등과 싸움이 판을 치는 험악한 곳이 됐을 테죠. 시동생은 옆에서 지훈이가 정말 입이 짧고 까탈스럽다고 신경 쓰지 마시라는 말을 하긴 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그저 며느리가 의사라고 뭐든 괜찮다, 그럴 수 있다라고 넘어가셨지만 시어머니께서 눈에 띄게 언짢아 하시는 게 보였습니다. 이때부터 동서의 성격이 보통이 아닌 것도 또 시동생이 결혼 후 꽤나 골치 아픈 일이 생길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으면 헛웃음은커녕 정말 몸 온도가 낮아지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걸 동서 덕분에 알았어요. 동서가 시동생과 결혼을 하고 처음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명절날이었어요. 시댁에서는 따로 제사를 지내지 않았지만 명절 핑계로 가족들끼리 만나 음식도 하고 식사도 하긴 했었어요. 근데 뭐든 복잡한 것보다는 편한 게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괜히 손 많이 가는 명절 음식 고생하면서 만드는 것보다 차라리 맛집에서 사다 먹자고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정말 최고의 배려였죠. 그래서 명절에 시댁에 가도 정말 힘들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온 음식 그릇에 담고 간단한 음식은 가족들끼리 역할 분담해서 만들고 맛있게 먹고 오기만 하면 됐어요. 근데 그것조차 동서에게는 버거운 일이었나 봅니다. 가족들 저마다 하나씩 본인 역할을 하는데 동서는 시아버지께서 펼친 상 앞에 멀뚱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혹시 뭐 할지 몰라서 그러는 건가 싶어서 동서를 불러서 말을 했어요. 동서, 나 아직 그릇에 옮겨야 하는 음식이 있어서 그러는데 싱크대에 행주 빨아다가 거실에 펼친 식탁 좀 닦아줄래? 행주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동서는 마른 행주를 인상을 팍 쓰고 보더니 되묻더군요. 그래서 맞다고 하고 저는 다시 제 할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제가 다시 싱크대 쪽으로 돌았는데 행주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벌써 닦고 가져다 놨다기엔 행주에는 물기 하나 없이 바짝 말라 있었고요. 그래서 거실로 나가보니까 동서가 그냥 휴지 몇 장 뜯어서 그걸로 식탁을 닦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가서 왜 휴지로 닦고 있냐고 하니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더러워서 행주에 손대기 싫어요. 그래서 그냥 휴지로 닦고 있었어요. 행주 빨면 손에 비린냄새 배잖아요.
동서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었어요. 저보다 1살 어렸고 곧 40이 되는 30 후반의 어른이었습니다. 철이 없고 뭘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 대답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픽 웃으면서 말을 했네요. 고작 한번 행주에 손댄다고 냄새 안 배. 그리고 배면 비누로 깨끗이 씻으면 되잖아. 동서는 피부과 의사라면서 그것도 몰라? 그리고 최소한 휴지로 닦으려면 물이라도 좀 묻혀서 닦든가. 이럴 거면 뭐하러 식탁을 닦겠어. 식탁에 있는 먼지가 그냥 날리기만 하고 훔쳐지지도 않잖아. 제 말을 듣고 정말 마지못해 행주로 식탁을 닦는 동서를 보면서 저 사람이 어디까지 이상한 짓을 할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가족들 수대로 수저 좀 놔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미적거리면서 세워라 내워라 하기 싫은 티 팍팍 내면서 하긴 하더군요. 근데 문제는 젓가락 중에 짝이 안 맞는 젓가락도 그냥 그대로 짝을 지어서 뒀다는 겁니다. 그냥 정말 마지못해서 신경도 안 쓰고 한 거예요. 저는 그 꼴을 그대로 뒀고 나중에 식사 준비가 끝났을 때 가족들이 짝이 안 맞는 젓가락을 보면서 의아했을 때 그냥 웃으면서 한마디 했어요. 동서가 우리 재밌으라고 일부러 그랬나 봐요. 라고 말이죠. 저와도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 당연히 다른 가족과도 있었겠죠. 한 번은 시누이가 성질을 낼 수밖에 없는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 시어머니께서 허리가 좀 안 좋으세요. 몇 년 전 디스크 수술을 하시고 재활도 하셨지만 많이 나아지진 않아서 복대를 하고 생활을 하시기도 하고 굽혔다 폈을 때 통증이 심할 때가 자주 있는 편이죠. 동서도 시어머니의 수술 이력을 들어서 아마 시어머니 허리 상태를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시어머니께서 중개인 없이 과일을 싸게 파시는 지인분께 사과랑 딸기랑 배 등등을 몇 박스를 사오신 적이 있었어요. 시누이랑 같이 가셨다가 시동생네 들러서 몇 박스 나눠주시고 저희 집에 들러서도 나눠주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박스가 무겁고 많으니까 저랑 남편 둘 다 내려오라고 전화를 하셔서 내려갔는데 시어머니 표정도 좀 떨떠름하시고 시누이는 오다가 무슨 보복 운전이라도 당한 사람처럼 울그락불그락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다가 무슨 일 있었냐고 혹시 둘이 싸운 거냐고 하니까 시누이가 콧김을 정말 훅 뿜으면서 이러는 겁니다. 언니, 둘째 새언니 진짜 개념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의사면 뭐해? 기본을 못 빼먹었는데. 시누이는 저희 집에 들르기 전에 시동생네 들렀던 이야기를 해줬어요. 저희와 마찬가지로 시어머니께서 시동생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시동생하고 동서 2사람 다 내려와야 한다고 해서 둘 다 내려오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시누이랑 시어머니랑 차에서 과일 박스를 내려주는데 시동생은 시누이에게서 박스 받아서 아파트 공동 현관 쪽으로 가고 시어머니께서도 허리도 안 좋으신데 박스를 들어서 동서 앞으로 가서 내밀었는데 그걸 본 동서가 박스를 받는 게 아니고 마치 그대로 들고 지나가라는 듯이 옆으로 싹 비켰다는 겁니다. 아니 솔직히 머리가 제대로 달려있는 사람이라면 어른이 그 무거운 걸 들고 있으면 자동으로 받아들지 않나요? 심지어 허리도 안 좋은 시어머니가 아들이랑 며느리 먹으라고 좋은 과일 박스채로 사서 들려주려고 하는데 팔짱 딱 끼고 몸만 틀어서 지나갈 길만 터주는 게 그걸 보고 시누이가 기가 차서 한 소리를 한 거죠. 언니, 혹시 엄마가 박스 들고 있는 거 안 보여요? 남이라도 이렇게 무거운 거 들고 있으면 나눠 들어주려고 할 텐데 언니는 아예 팔짱 끼고 알아서 지나가라고 길 터주네요. 이걸 고마워해야 하나? 그리고 시누이는 그 후가 더 어이없다고 말했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도 같이 박스 온 게 생각도 안 했어요. 저한테 그 소리 듣자마자 눈 흘기고 별것도 아닌 걸로 되게 난리네 라고 혼잣말 하더니 그냥 쏙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다니까요. 아, 제가 가르치는 애들도 안 그래요 진짜. 시누이는 학원 강사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시누이는 학원 애들도 선생님이 문제집이나 시험지 잔뜩 들고 있으면 나눠들려고 다가온다고 의사식이나 하면서 중고등학생들만 못하다고 혀를 내둘렀어요. 그렇게 분노를 하는 시누이 뒤에서 시어머니는 그저 그만하라고
괜히 열내지 말라는 말을 하시더군요. 시어머니는 원체 그런 분이셨어요. 동서가 어떤 무례한 짓을 해서 저나 시누이가 열을 내면 옆에서 냅둬, 다 그러다가 죽는 거야 하고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넘어가셨습니다. 동서를 예뻐하시거나 그 행동을 용서하고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본인의 관심사에서 배제한 느낌이었어요. 왜 무관심이 제일 무섭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랬던 시어머니께서도 도저히 그냥 흥하고 넘어가지 못한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네요. 시동생이 결혼하고 2년 정도 지났을 때 동서가 개원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원 기념으로 사람들 몇 명 불러서 병원에서 축하하는 자리를 갖는다고 했어요. 가족들도 축하한다고 다 간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런 거 챙겨줄 정도로 동서하고 사이도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시동생에게 듣기로는 시동생이 그날 일이 있어서 개원식에 가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동생 대신해서 떡이라도 좀 맞춰다가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을 꺼내길래 그럼 떡하고 축하금으로 10만 원 정도 챙겨서 가자고 했어요. 그때도 저나 남편이나 허리끈 바짝 조이고 살고 있었으니 10만 원도 적은 지출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봉투에 빳빳한 5만 원권 2장 넣고 새벽에 일찍 주문한 떡 챙겨서 새로 개원한 동서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생각보다 사람이 많이 오고 앞에 화환이랑 출장 뷔페까지 잘 해놨더라고요. 시부모님도 꽃다발 사서 들고 오셔서 축하해 주셨고 저랑 남편도 축하한다고 말하면서 떡과 축하금 봉투를 내밀었어요. 근데 동서가 제가 내민 봉투를 받고 바로 열어서 안에 금액을 확인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축하금을 받고 눈앞에서 바로 여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그 행동 자체만으로도 좀 당황스러웠는데 봉투 안을 보고 동서가 꺼낸 말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충격적이었어요. 이거 돈 덜 넣으신 것 같은데요? 10만 원밖에 없잖아요. 덜 넣은 거 아니야. 그게 맞는데? 왜 부족한 것 같아? 제 말에 동서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더니 누나를 대구르르 굴려서 주변 눈치를 보더라고요. 마치 본인이 초대한 주변 사람들을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봉투를 닫아 제게 내밀며 말을 했어요. 이 정도 금액은 됐어요, 형님. 그냥 가져가세요. 이 정도면 차라리 안 주는 게 제 체면 세워주는 것 같네요. 동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우리가 동서 새병원에서 기분 좋게 시작하라고 떡도 맞춰서 오고 시간 할애해가면서 와서 축하해주고 동서한테는 푼돈일지도 모르지만 축하금까지 준비해서 줬는데 대체 뭐가 문제라서 그따위 태도를 보여? 맞아요, 재수씨. 그게 축하해주는 사람한테 할 말이라고 생각해요? 이럴 거면 차라리 초대할 때 말을 하던가 10만 원 이하의 축하금은 체면만 깎으니까 주지 말라고. 그래, 지훈아. 네가 말이 좀 심했다. 아니, 나한테는 필요 없는 돈 사기당하고 생활비로 고생하는 형님한테 돌려준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저한테는 푼돈이지만 형님한테는 아니잖아요. 이걸로 한 끼를 해결하든 두 끼를 해결하든 아니면 예나랑 예준이 티셔츠를 하나 사서 입히든 하시라고요. 얼른 받으라니까요.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요. 동서는 제게 그 푼돈이 들어있는 봉투를 던지듯 떠넘겼고 결국 봉투는 제 가슴팍을 한 번 때린 뒤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 짧은 순간 머리로 온갖 열이 몰리면서 저거한테 달려들어서 어떻게 해버리고 감옥에 가는 5만 가지 상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상상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저 대신 움직여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꽃다발을 품에 들고 있던 시어머니셨죠. 왜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죠? 근데 시어머니는 꽃다발로 고개 빳빳이 들고 있는 동서의 머리를 후드려 때리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사람이 그렇게 화려하게 맞는 걸 처음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한번 꽃다발을 쥔 팔을 휘두르고 맞는 동서의 비명소리가 커갈 때마다 꽃잎이 흐드러졌거든요. 아예 팔을 오른쪽 왼쪽 크게 휘두르시면서 동서의 머리통을 좌우 골고루 후려치면서 고함을 치셨어요. 이 싸가지 없는 거사,
결혼하고 나서 한 번 예쁜 짓 한 적 없는 년한테 축하를 해줘도 이 지랄이야? 어머니, 그만하세요. 뭐? 체면? 니까짓 게 체면이 어딨어? 너 같은 건 체면은커녕 인간으로서 존중해줄 가치도 없다. 어디 가족한테 푼돈이니 뭐니 하면서 조롱을 하고 기만을 해. 어디 그딴 인성 가지고 번드르르한 병원에서 잘 먹고 잘 살아봐라. 세상 사람들이 다 네 출발 응원한다고 해도 나나 우리 가족은 저줄 하면 했지 절대로 응원은커녕 두고 보지도 않을 테니까. 여보, 나가요. 얘들아, 나가자. 저딴 거 지 알량한 체면 차려주는 인간들이랑 잘 있으라고 해. 얘, 이거 주워라. 내가 너한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니까. 시어머니는 꽃잎이 다 떨어져 가지밖에 남지 않은 볼품없는 꽃, 아니 가지다발과 제가 맞춰왔던 떡 하나를 동서발치에 툭 하고 던지면서 말하셨어요. 그리고 저거 인성 때문에 시루떡으로 액땜 확실히 해야겠다 라는 말도 덧붙이셨고요. 그렇게 가족들 다 함께 동서 괴원일 기념 파티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시누이는 언제 챙긴 건지 떡 박스를 들고 나왔더라고요. 그날 가족들 모두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아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동서는 가족이 아니라 남보다 못한 존재일 거라고요. 그나마 의사 며느리 대단하다고 평소 동서에게 쓴소리 못하시던 시아버지께서도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죠. 그리고 나중에 남편이 시동생에게 전화를 해서 그날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거든요. 앞으로 가족 행사나 모임에 동서를 절대 데리고 오지 말라고요. 근데 남편의 말을 들은 시동생은 진짜 깊은 한숨을 쉬더니 예상도 못한 말을 했어요. 형, 나 그 여자랑 별거 중이야. 내가 왜 개원일에 참석을 안 했겠어. 나중에 상황 정리되면 가족들한테 다 알리려고 했는데 진짜 이렇게까지 할지 몰랐다. 알고 보니 이미 시동생은 동서와 헤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이미 회사 근처 오피스텔을 단기 임대로 계약을 해서 혼자 지내고 있고 시동생은 동서가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이혼을 안 해주고 있다고 했어요. 내가 계속 이혼한다고 하니까 아예 작정하고 형수님이나 가족들한테 분풀이한 것 같은데 진짜 더 이상 시간 끌면 안 되겠다. 정리해야겠어. 나중에 시동생은 저희 집에 찾아와서 그동안 동서와 함께 살면서 겪은 끔찍한 일들을 설명해 줬었어요. 시동생이 동서와의 별거와 나중에는 이혼까지 결심하게 된 계기는 사소한 일에도 악마가 들린 듯이 터지는 동서의 폭언 때문이었다고 해요. 나중에는 아예 이혼을 각오하고 증거로 쓰기 위해 동서와의 대화도 다 녹음을 했다고 들려줬는데 와, 진짜 몇 초도 그 찢어질 듯한 목소리와 저급한 말본새를 듣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시동생이 겪은 일에 비해선 저나 다른 가족들이 겪은 건 아주 애교 수준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밥 먹을 때 쩝쩝 소리 좀 냈다고 나한테 숟가락 던지고 한 말이야. 야, 너 내가 입 좀 다물고 처먹으라고 했지? 그렇게 개걸스럽게 처먹으면서 같이 먹는 사람 입맛 다 떨어뜨리고 남은 거 다 네가 처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이건 샤워하고 내가 바닥에 물기 덜 제거했다고 소리 지르는 거. 너 나 모르게 내 앞으로 보험 들어놨니? 대기업 월급쟁이 월급 부족해서 나 죽이고 돈 받아 챙기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화장실 갔다가 머리통 깨져서 죽게 만들려고 이러는 거야? 이 음흉한 놈아. 차라리 아예 주먹으로 두들겨 패서 깨. 이딴 개 같은 짓 하지 말고. 차라리 동서가 제게 했던 말들이 교양이 넘치게 느껴지시죠? 진짜 몇 분도 듣지 않았는데도 두통이 찾아오는 그런 음성이었어요. 시동생이 집을 나와서 사는 게 100번, 1000번 이해가 됐죠. 이혼 얘기로 더 이상 동서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 집을 나온 후 계속 동서와의 독대를 피하던 시동생은 더 이상 피하고 미룰 수 없다고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물론 동서는 끝까지 못한다고 버티기 시작했고요. 아니, 이 정도로 사람 하나 잡을 정도로 폭언을 했으면서 왜 붙잡나요? 평생 옆에 끼고 본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분풀이할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냐고요. 이혼 소송이 시작되고
동서가 시동생을 붙잡기 위해 무슨 짓까지 했는지 아세요? 외모를 바꾸면 혹시 시동생이 잡힐까 해서 코에 필러를 넣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부작용인지 뭔지 코가 눈에 띄게 휘었다고 해요. 시동생이 법원에 출석했다가 코가 혼자 춤을 추는 것 같은 얼굴의 동서를 보고 무슨 말이 안 나왔다고 합니다. 형, 내가 그 여자 이혼 소송 기간에 얼굴에 주사 맞을 생각하는 것도 여러모로 대단하다 싶었는데 내가 지 코 보는 걸 알았는지 갑자기 울먹거리면서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나한테 잘 보여서 나 붙잡으려다 이렇게 됐으니 책임지래. 이게 말이 돼? 형수님, 이게 말이 돼요? 나중에는 시동생에게 부득부득 전화를 해서 자기 너무 힘들다고 제발 당신까지 나를 힘들게 하지 말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동서에게는 오빠가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오빠가 흘린 정보 믿고 부모님도 본인도 투자했다가 돈 다 날렸다고 동정심에 호소를 하더래요. 시동생은 당연히 그 말을 믿지 않았고요. 본인을 회유하기 위한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그게 정말이었대요. 그 오빠라는 사람이 본인 가족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10대명한테도 그 짓을 해서 소송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면 뭐가 달라지나요? 얄팍한 동정심으로 회복될 만한 게 아닌데요. 진짜 뭘 해도 시동생이 붙잡히질 않으니 동서는 최후의 방법을 쓰기로 했나 봐요. 무슨 생각에선지 제게 연락을 해왔거든요. 제발 만나달라고 해서 대체 무슨 소리를 할까 궁금하기도 했고 또 만약 제가 안 만나주면 제 직장이나 남편 직장에 찾아갈까 싶어서 따로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저를 만날 때는 코에 넣은 필러를 뺀 건지 휘지는 않고 얼굴이 많이 부어있긴 하더라고요.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얼굴 오래 마주하기 싫으니 용건만 빨리 말하라고 재촉을 했어요. 그랬더니 입술을 잘근잘근 물면서 말하더군요. 저 반성 많이 했어요. 형님한테 그날 그렇게 말한 것도 그동안 다른 가족분들한테 못한 것도 그날은 저도 남편하고 별거 중이라서 많이 예민하기도 했고 또 남편이 정말 끝까지 개원식 참석 안 하고 저 무시하는 게 화가 나서 가족들한테 화풀이 했던 거예요. 진짜 형님이나 다른 분들한테 악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문제야. 그게 왜 화풀이를 나나 다른 가족들한테 해? 방향이 한참 잘못됐지. 서방님이랑 문제가 있었으면 그냥 서방님하고 풀어야지. 왜 M1 사람들한테 그따위로 구냐고. 그리고 동서, 아니 이지윤 씨, 혀가 너무 길어요. 내가 용건만 빨리 말하라고 했죠? 형님, 저 좀 제발 도와주세요. 기원 씨, 아주버님이나 형님 말은 잘 듣잖아요. 아주버님하고 사이도 좋고요. 그 사람한테 부부는 더 살아봐야 한다고 너무 쉽게 이혼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런 언질만 해주시면 제가 그 노력 서운하지 않게 해드릴게요. 형님, 아직도 사기당했던 대출빚 갖고 계시죠? 그럼 솔직히 한두 푼이 아쉽잖아요. 제 부탁만 들어주시면 제가 300만 원 드리고 만약 형님이나 아주버님 말 듣고 그 사람이 정말 마음 돌리면 플러스로 300만 원 더 드릴게요. 이 정도면 하실만 하죠? 역시 사람은 무슨 일을 겪어도 쉽게 바뀌질 않습니다. 이제는 동서가 불쌍해지더라고요. 어쩌다 저 모양이 됐나. 저 인성으로 평생 살면 지 인생 지 입으로 다 깎아먹는 것밖에 안 될 텐데 말입니다. 저는 고개를 내저으며 입을 열었어요. 이지훈 씨는 정말 끝까지 그 입으로 혀로 패가망신할 사람이다. 돈으로 사람 마음대로 부리려는 거, 사람 자존심 사는 거 그게 가능하다고 믿는 인간이 무슨 반성이야? 내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양심은 있어. 이지훈 씨가 우리 집안에서 나가줘서 가족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후련해 하는데 내가 그 평화를 깰 수 없지. 그리고 이제 곧 이혼하고 혼자 되면 서방님 스펙에 이지훈 씨보다 더 좋은 조건의 여자 안 나타날 것 같아? 행여 나타나지 않아도 이지훈 씨하고 평생 사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100배, 1000배 더 나아. 그러니까 다시 우리 가족들 틈에 낄 생각은 평생 접는 게 좋을 거야. 괜히 희망 갖고 본인 스스로 고문하지 말고. 그리고 결국 시동생은
몇 달 후에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장시간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청구도 했는데 오히려 그 동서였던 여자가 계속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이혼 스트레스로 인해 약을 먹고 식음을 전폐한다며 소송을 연기하려고 했죠. 하지만 당연히 소용이 없었어요. 법원도 시동생도 그 여자의 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없었던 게 정말 다행이었던 거죠. 아이가 껴있었다면 아마 소송이 배는 더 길어졌을 거라서 당사자가 아닌 제가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시동생은 이혼 후에도 몇 번 그 여자 때문에 골머리를 썩이는 것 같은데 금방 또 잠잠해졌대요. 그 여자의 재정 상태를 일정 부분 알고 있는 시동생은 아마 병원 개원하느라 당긴 대출금 문제 때문에 더 질척거릴 여유 없을 거라고 하더군요. 다행이었죠. 그 여자가 돈 갚느라 바빠서 시동생이 자유가 됐으니까요. 자유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시동생은 이혼의 상처를 겪고 한동안 힘들어하긴 했어요. 헤어졌다라는 아픔이 아니라 그동안 그 여자에게 언어적인 폭력을 당했던 게 후유증이 남아서 상담도 받았답니다. 치료와 상담 후에 다행히 금방 나아지긴 했지만 언어적인 폭력이 물리적인 폭력만큼 오래가는 상처를 남긴다는 걸 실감하니 소름이 좀 끼치기도 했고 씁쓸하더군요. 왜 사람들은 직접 맞고 폭력을 당한 것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언어 폭력은 종종 고작 그런 말 들었다고 말만 들은 거잖아. 그냥 무시해. 상대하지 마. 라는 말로 치부하는데 언어 폭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인식했으면 좋겠네요. 시동생은 이제 상담 기간도 끝났고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만들어 나가면서 온전히 본인만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마 아직도 문득문득 입었던 상처가 수면 위로 떠오를지 모르지만 앞으로 시동생의 상처가 아물어 흉터가 되고 나중에는 눈에 띄지도 않는 작은 흔적이 돼서 괜찮아졌으면 좋겠어요. 늘 응원하고 싶습니다. 내뱉은 말은 상대방의 가슴 속에 수십 년 동안 화살처럼 꽂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언제든 말을 내뱉을 때는 내가 책임질 수 있고 나중에 말이 돌고 돌아 나한테 그 결과가 돌아왔을 때 감당할 수 있게 조절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부디 저와 같은 구독자 여러분들은 내 입에서 나오는 게 누군가를 향하는 칼날이나 화살이 아니라 그저 꽃과 같은 말만 하는 아름다운 순간만 있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